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네요. 새해에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나 흘렀고, 지금은 저희 부부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 인생 워낙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조심하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새 동서들과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이미 새 동서들은 먼저 시집을 온 상태였죠. 새 동서들이 워낙 마음이 잘 맞았는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벽이 느껴지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오게 되면서 동서들이 보내는 경계의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결혼을 반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게 먼저 시집을 온 새 동서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먼저 새 동서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새 동서들은 저를 따돌리며 서로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이 사람으로서 언제나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급할 필요 없다 생각했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가 된 이후부터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동서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쭉 지켜보셨던 시모는 결국 한마디 하셨고 그로 인해 새 동서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큰 벽이 생기고 말았지만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저보고 잘하고 있다며 기운 잃지 않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제 할 일 묵묵히 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제가 오히려 동서들한테 신경을 끄고 생활하게 되니 오히려 동서들이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만 좋은 의도로 가까이 오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는 게 많이 바빴지만 새 동서들은 항상 자주 모임을 가지는 듯 보였고 시댁에 올 때면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쉬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묵묵히 동서들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넷째 동서가 자기들이 하는 대화를 제가 엿듣고 있는 게 상당히 불편했는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둘째 동서는 제가 무식해서 크게 상관없다고 옆에서 말해도 모른다며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네요. 아무리 제가 가만히 있는다 해도 둘째 동서가 했던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있는 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쌓였던 감정들이 있다 보니 좋은 말은 나가지 못했고 동서들은 그런 저를 잡아먹으려 달려들면서 결국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동생들 또한 남편에게 막말을 퍼붓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던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네요. 그리고 각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길 원하셨고 막내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큰 아주버님이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해도 무작정 결혼을 서두르시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머님,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따지셨잖아요. 저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둘째 형님,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첫째 형님은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주신 거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서운했고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큰형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째 너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잖아. 그래서 당연한 절차를 거친 것뿐이고 둘째, 셋째 며느리 또한 빠지는 것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으니 남들 다 하는 거 한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와 반대로 첫째 며느리가 살아온 환경은 어떠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은 하나도 없어서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왔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니? 나도 첫째 며느리처럼 과거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힘겹게 살아왔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서 결혼을 허락한 건데 그게 가족들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질 정도로 잘못된 거야?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반대를 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반대한 적이 있었어? 나도 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집안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는 거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던 싫던 서로 얼굴은 붉히지 말고 살아야지.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얼굴 보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 되겠어? 나이들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유치하게 뭐 하는 짓들이야? 또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라. 오늘 아주 너희들 기를 확 눌러 버려야겠다. 이미 분위기는 시모에게 넘어갔고 새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얼굴 붉히면서 지낼 거면 새 동서들은 시댁에 오지 말라며 시동생들만 따로 부르겠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렇게 시모가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그날 이후부터 동서들과는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서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동서가 주방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요즘에 제가 괜찮은 거 하나 보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실래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다 보니 이번에 도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형님이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린 걸 큰 아주머님께 알려주시면 돼요. 이번 기회가 흔치 않은 거라 돈 벌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당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꽤 많은 돈들 쏟아부을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결정은 형님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려 하는 건 저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서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곳에 투자하셔서 성과가 좋다면 나중에 밥 한 끼 사주셔야 돼요. 큰 아주버님은 아마 주식을 조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슬쩍 얘기해 보세요. 둘째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꽤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고급 정보라면서 주식에 같이 투자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저와의 관계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동서가 저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주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용돈벌이 정도로만 하는 거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제가 한 말을 전부 들었지만 크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남편은 주식으로 떼돈 버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위험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네요.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 재산까지 잃은 분들도 많이 봐서 솔직히 저 또한 동서가 말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동서가 했던 말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였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말에 저는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통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라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투자할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동서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저희는 적지 않은 돈을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크게 잃은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다시 한번 주말에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좀 늦게 도착한 터라 주방에서는 이미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밝게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막내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럼 큰형님은 쪽박차게 되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폭락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던데 확실하게 망하는 거 맞죠? 형님이 제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같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뭐라고 하시게요? 그 종목이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들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투자는 자기 선택이잖아? 우리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 투자를 취소했다고 하면 되잖아. 미끼를 덥석문 본인들 잘못이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 아니야?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한 말 사실이야? 나한테 지금 거짓 정보를 알려준 거냐고. 왜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동서를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그곳에 투자를 한 건데 우리 집안을 쪽박차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야? 그게 왜 제 잘못이죠? 형님도 돈을 벌고 싶어서 제가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투자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라고요. 어차피 잃은 것도 없는데 제가 욕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듣고 서둘러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부 알렸고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보단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만 불안해하는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저희 집안까지 무너뜨리려고 행동하려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이요, 더 이상 새 동서들과는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 동서들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땐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들의 속셈을 알게 된 이후부터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노력도 하지 않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알 수 없는 그래프 하나를 보여줬고 동서가 저희가 무너지길 원해서 알려준 투자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투자한 금액에서 2배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걸 알게 된 동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번에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전과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얘기했죠? 좋은 정보 알려드려서 얻게 된 수익이니 저한테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돈 좀 벌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 주신다면서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주기 싫으신가 봐요. 이래서 사람은 돈 맛을 보면 편한다니까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원래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돈을 달라는 거야? 처음부터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접근했다면 재수 씨가 말하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에 알아서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냉전 한 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괜히 주기 싫으니까 이유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반대로 생각해봐. 동서가 투자하라는 곳에 많은 돈을 넣었는데 잃게 됐으면 그땐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투자는 자기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우리를 도와줬을 것 같아?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의도가 잘못됐잖아. 새 동서들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저희가 잘 되자 상당히 배아파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잘 되던 일도 안 된다는 걸 동서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새 동서들과 저는 시모 앞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서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시댁에서 모이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각자가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댁에 찾아뵙는 건 따로 가게 되었고 웬만해선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서로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살아오다 보니 가족의 의미도 없어졌고 시모는 서로 등 돌리고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는지 돌아오는 명절날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한자리에 모이게 만드셨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의 건강에도 문제가 찾아왔던 거였죠. 시모는 저희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얼굴 보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니? 그런데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거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큰며느리가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나 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정작 너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니?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너희들한테 득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겠니? 너희들이 오기 전에 큰며느리는 하루 일찍 와서 혼자서 음식까지 전부 다 해놨다. 다른 집안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라고. 큰며느리가 착해서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니? 우리 식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명절 음식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묵묵히 혼자서 다 해놓았으면 미안해서라도 한마디씩 하겠다. 먹는 것만 돼지처럼 먹지 말고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워낙 인사드릴 곳이 많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던 것 뿐이에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도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보채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온 것 뿐이라고요. 형님이야 어차피 명절 때 갈 친정도 없잖아요. 갈 곳도 없으니까 하루 전날 와서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고생하셨으니까 용돈 좀 챙겨드려야 되겠네. 10,000원씩 걷어서 주면 되죠? 혼자 착한 척은 다 하시고 어머님 마음까지 얻으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둘째 동서는 아래 동서들에게 10,000원씩을 걷더니 저에게 30,000원을 건네 주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졌고 둘째 동서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많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시길래 화를 억누르며 제 앞에 놓여있는 30,000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모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새 동서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화를 더 돋구기 시작했어요. 큰형님이 음식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맛이 별로였어요. 제가 발로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잘 만들걸요? 솔직히 제 10,000원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음식이 음식다워야 그에 따른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음식값 1,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0,000원도 아깝게 생각하니까 1,000원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니다. 그래도 오늘은 명절이니까 5,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형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음식 맛 별로였잖아요? 그냥 배 채우려고 먹은 건데 지금 속도 안 좋아요. 너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살피지를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이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이 먹은 거 몰라? 그리고 큰 며느리가 하루 꼬박 고생해서 만든 음식값이 3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니? 너희들 나랑 정말 해보자는 거야? 눈 감아주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다. 다들 큰 며느리한테 그동안 명절 때마다 고생 많았으니까 각자 100만원씩 토해내도록 해라. 맨날 모이기만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눈치나 살살 보면서 수다나 떨 줄 알지? 정작 하는 건 큰 며느리가 전부 다 했잖아. 이번에도 고생 많았으니까 그동안의 노력을 봐서 100만원씩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요. 100만원이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지금 저희한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억지 피우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지금 토를 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며느리는 첫째 하나뿐이고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집안의 가족이 아니다. 서로 인연 끊고 각자 인생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30,000원을 손에 쥐시더니 새 동서들의 면상에 던져버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부 또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한심하다면서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새 동서내외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길래 그런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 제 할 일을 시작했어요. 새 동서들은 시동생들에게 시댁에 더 이상 오지 말자며 서로 수군거리더니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린 동서네 애들과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었는데 밖으로 나갔던 동서네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시모의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네요. 둘째 동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시부모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창고에 있던 저희들 돈 전부 다 어디 갔어요? 그동안 저희가 따로 현금으로 모아두었던 돈들이잖아요. 그거 어디에 두셨냐고요?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저희가 이용하던 창고에 넣어둔 돈들 전부 다 돌려주세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글쎄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 너희들이 이용하는 창고였고 자물쇠로 단단하게 걸어놔서 내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니? 거기 안에 돈이 있었던 거야? 땅에 묻어두기라도 했었나 봐. 어찌됐든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세금 안 내려고 창고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놨는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창고 이용하는 목적으로 매달 돈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어머님, 혼자 그 많은 돈들 옮기시지는 않았잖아요. 분명 아버님도 같이 옮기셨죠? 창고에 지폐 한 장 없이 텅텅 비어 있다고요. 그 안에 저희가 모아둔 현금만 30억이 넘는데 그거 없으면 쪽박 차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큰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좋게 해결할 테니까 창고에 쌓아두었던 돈 다시 돌려주세요. 어머님 믿고 맡긴 돈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 나오는 거 피하려고 어머님 댁에 숨겼는데 어머님이 그 돈을 홀라당 가져가시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왜 내 책임이니?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받고 창고를 이용하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돈들은 당연히 세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면 너희들 것도 아닌 거잖아. 좀 제대로 살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린다고 국세청에서 모를 것 같아? 어찌됐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찾아봐라. 그러게 애초부터 마음씨가 고왔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 너희들이 분명 인연 끊겠다고 했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새 동서내외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돈들을 다른 방향으로 현금화를 해서 자택에 숨기지 않고 시댁의 창고를 빌려 그곳에 돈을 숨기고 있었어요. 새 동서들은 항상 모든 일이던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 모른다는 말뿐이셨고 방문도 열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시부모님을 설득시키려 했던 새 동선의 애들은 결국 눈앞에서 큰돈이 사라지게 되자 이성을 잃어버렸고 돈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시댁으로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동서내외가 난리를 치자 신고를 한 듯 보였습니다. 동서들은 자신들이 걸리는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들의 제재를 받아 결국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신 시모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창고에 정말 돈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그날 이후 새 동서와 시동생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새 동서들은 많은 돈들을 숨길 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다며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땅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포클레인까지 동원해서 집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지만 동서들이 창고에 숨겨두었던 돈은 절대 찾지 못하고 있었네요. 결국 새 동서내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습니다.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원하는 게 뭐든 말만 하면 전부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새 동서내외들은 시부모님께 절절매며 돈을 숨겨놓은 곳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며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시모를 설득시켜줘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새 동서들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압류 스티커까지 붙어져 버린 상태로 일이 더 커져 버린 상태라 발등에 불이 붙어버려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또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런데 넷째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핸드폰을 들더니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고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곤 전화를 끊어 버리셨네요. 단체로 쪽박을 차버린 동서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새 동서들의 돈을 가져간 게 맞다며 처음에 창고를 빌려줬을 때는 용도의 목적을 몰랐는데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겼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돈을 숨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포상금이 대략 최대 10% 3억 정도 나오면 그 금액 전부를 새 동서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네요. 새 동서들이 앞으로 후회하면서 살아갈까요?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당한 꼴이 되어버렸네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함부로 대하고 온갖 상처를 다 주었던 시모가 180도 변한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어요.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라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 편이 돼주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편을 들어주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과 따로 시간을 가졌을 때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저를 피하려 하길래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고 결국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만삭이라 몸도 무거워서 힘든 상황인데 남편까지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니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저와는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이 점점 두려워졌고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살펴주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차갑게 대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던 그때 남편이 늦은 새벽 시간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 확실한 건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힘든 몸을 일으켜 굳게 닫혀있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아유, 깜짝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전화 통화하는 거 안 보여? 지금까지 안 자고 뭐 해?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돌발 행동하는 거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몰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냥 좀 조용하게 지내면 안 돼? 왜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건데? 어머님이랑 무슨 대화했어? 요즘 들어 당신 나한테는 조금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살고 있잖아.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냐고. 나는 항상 똑같이 행동하는데 당신 정말 왜 그래? 임신 우울증이라도 생긴 거야?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서 당신 몸 상태 좀 살펴봐봐.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해졌겠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차갑게 대하니까 더욱더 민감해진 거잖아.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같은 며느리 싫다고 이제 그만 이혼하래? 그게 아니라면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뭔지 내가 알아야 납득을 하던 상황을 해결하던 뭔가 조치를 취할 거 아니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거지. 이런 삶이 나를 미쳐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듣기 싫다며 자리를 피하길래 팔을 붙잡은 뒤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화를 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곤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 새벽 시간에 남편을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그런 저를 정신병자 보듯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오열을 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5년 만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아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남편과 시모가 통화한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관계를 최대한 빨리 풀어내려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가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셨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한 뒤 그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에 대해 전부 털어놨어요. 그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모의 의사를 확실하게 물어봐야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아 직설적으로 제가 남편과 이혼하길 바라시냐고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시모가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눈치가 그렇게 없니? 내 아들이 너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잖아. 서운하게 느껴지고 있었다며? 그게 무슨 뜻이겠어? 더는 너를 사랑하지 않다는 거다. 뱃속의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네가 내 아들의 태도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갑자기 편한 모습에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겠지. 그런데 내 아들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서 내가 뒤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었거든. 사랑하지도 않는 거 계속 붙잡고 사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 새롭게 시작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얘기해줬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너를 향한 사랑이 전부 식어버렸는데 앞으로 뭘 보고 살아가겠어?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니고 본인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준 것 뿐이다. 어차피 결정은 본인 몫이겠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금세 마음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이랑 제가 이혼하길 바란다는 거네요. 제 뱃속에 어머님 손자가 있어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 손자가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혼 얘기를 하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내 손자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하지. 좀 더 제대로 된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으면 근본부터 다 달라졌을 텐데. 저 아이는 결국 자기 엄마 잘못 만나서 아빠 없는 아이로 태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하니? 내 아들과 나를 탓하기 전에 너희 부모를 먼저 원망하는 게 어떻겠니? 내 아들도 처음에는 뜯어 말려도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같이 살아보니까 깨닫게 된 거지. 너랑 살면 자기 인생도 빛이 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래도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었어요. 집안의 재산이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끝까지 뜯어 말리시던 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하시지 그랬어요. 결혼까지 하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있는데 지금에서 내친다고 하시면 저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서 받아주실 마음이 없으신 거냐고요? 있지, 왜 없겠어? 네가 사자 들어간 며느리면 저를 해서라도 데려갔지. 일반 중소기업에서 푼돈 벌고 있던 네가 그런 반전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거다. 그냥 너도 속 시원하게 우리 집안과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심적으로도 편할 테니 말 나온 김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자.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을 계속해서 이혼을 하게끔 부추겼던 것 같았어요. 화가 정말 많이 올라왔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직업으로 그 집을 판단한다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시모가 남편한테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부추기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너무 났었어요. 시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 또한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에 이미 함께 살아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확답을 듣게 되니 저 또한 마음의 정리가 되었고 남편과의 이혼을 확고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더는 시모와 대화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다음 주말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시댁에 와야 할 거라며 말을 이어 나가셨어요. 다음 주 주말에 내 아들과 점심 전에 무조건 다시 오도록 해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든. 내 큰아들이 그동안 40이 다 될 때까지 여자를 만나지 않았던 건 능력 좋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것 같다. 내 큰아들이 변호사 며느리감을 데려온다지 뭐냐?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여자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저보고 다음 주 주말에 오라고요? 어머님은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저 없이도 잘 돌아갈 텐데 알아서 하세요.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혼이 쉬워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다. 설마 내 아들과 소송까지 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지? 속 편하게 합의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다.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나 엿먹으라고 쓸데없는 짓 했다가는 분명 후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저보고 어머님 댁에 다시 오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참에 잘 됐네요. 그냥 소송까지 가겠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마음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휘둘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소송을 가더라도 저는 다음 주 주말에 자리를 채워주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시모와의 신경전을 끝낸 뒤 녹초가 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했어요.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랫배에 지속적인 통증이 생겨서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아 침대에 누웠는데 제 몸이 말이 아니었는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의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막달에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부모님께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걱정이 많았었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저와 눈도 안 마주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 좋은 관계가 되고 나서부턴 각방을 쓰게 됐었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은 예상했던 대로 이혼 서류였고 남편은 이미 빈칸을 채워놓은 상태였죠. 저만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법적으로 남이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말도 안 하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싫어서 분노를 표출했었는데 막상 이혼 서류를 보게 되니 이 모든 결정으로 인해
뱃속의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었어요. 앞으로 아빠 없는 삶을 살게 해줘야 한다는 현실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남편과 다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방문을 두드렸고 저희는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당신도 알겠지만 좀 전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어. 당신이랑 이혼하라더라고. 그리고 당신도 나랑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왜 갑자기 변한 건지 모르겠어. 분명 어떠한 심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의 이혼을 선택한 거겠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줘야 내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왜 나랑 이혼을 하려는 건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 그래야 나도 미련 없이 떠날 거 아니야? 그냥 어머님이 시켜서 이혼하려는 건 아니잖아.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텐데 너무 불쌍하잖아. 정말 나와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당신과 그만하고 싶어졌어. 우리 형은 잘난 것도 없고 정작 나보다 직업도 별로인데 직업이 변호사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까 내 속이 말이 아니더라고. 당신도 임신하기 전에는 같은 시간을 써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받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 누구는 변호사로 매달 큰 돈을 받는데 누구는 200원짜리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걸 보니 이건 아닌 듯 싶더라. 내가 형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당신과 이혼하면 나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다 보니 당신과의 삶이 너무 후회가 밀려왔어. 그래서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런 말을 꺼내면 당신한테 상처가 될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건데 어차피 이제 남이 될 사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을 당신한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오늘 말해주는 거야. 나는 이혼하고 형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날 거야. 그래서 한 번뿐인 내 인생도 빛을 보고 싶어. 우리 엄마가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한 번 사는 인생 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고 하셨어. 그런 삶을 나중에 후회만 밀려온다고 하더라. 선택이 잘 됐던 못 됐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당신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 어차피 내 삶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부이고 더는 인연을 만들어 나가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서류를 가지고 온 거야. 이 정도면 답이 됐을 것 같은데. 너 할 말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서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린다는 거잖아.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막 살다가 떠나겠다는 걸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네가 나랑 이혼하고 사자 직업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주버님이 너보다 직업도 안 좋은데 왜 직업이 변호사인 여자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선택하려 했을까? 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겠지. 아주버님은 요즘도 얼마나 나한테 전화해서 몸 상태는 어떤지,
산부인과에는 다녀왔는지 걱정해 주던데 너는 정작 내가 몸이 어떤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잖아. 그런 모습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보고 결혼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 어느 정도 예상한 대답을 듣게 돼서 더는 미련도 없지만 앞으로 평생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린 거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될 거야. 네가 보채지 않아도 조만간 이혼할 거니까 기다려. 나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거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조건을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등 돌리면 남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저와 아이를 버린다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와 처음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 항상 한결같았던 남편은 저만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믿고 남편의 손을 잡은 저의 선택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붙잡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려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정리하면서 5년간 함께했던 남편과의 추억들을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함께 살면서 쌓여왔던 물건들을 짐가방에 넣고 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이런 불행한 삶을 선택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준비가 모두 끝이 나고 며칠 뒤 이혼을 하려고 남편과 함께 했던 집을 뒤로 한 채 법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남편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택시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려 하자 가면서 할 말이 있으니 일단 타라며 차 문을 열어 주었어요.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만삭의 몸으로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서 어차피 법원으로 가는 길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보기 위해 차에 올라탔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법원을 향해 가던 도중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꺼낸 한마디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곧장 법원으로 가라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제가 싫다고 했지만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집 앞으로 온 거였어? 할 말이 있다는 게 지금 나보고 그 자리를 채워달라는 거야? 어쩜 너희 식구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이기적이야? 내가 왜 참석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오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나온 건데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분을 왜 봐야 하냐고. 그냥 자리만 채워달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그래도 이혼하기 전에 며느리 역할은 끝까지 하고 가라시잖아. 와서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식당에서 만나는 거라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니까. 마지막 부탁인데 서로 얼굴 붉히면서 끝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중요한 자리에서 이혼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원래 주말에 얼굴을 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뀐 걸 어떻게 해? 당신 점심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밥은 먹어야지. 그 자리에서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니? 나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법원으로 가.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당신 가족들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여보세요? 엄마. 아니 글쎄 이 사람이 거의 다 와가는데 법원으로
당장 가자고 하잖아요. 아, 지금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형이랑 엄마는 벌써 도착했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하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나중에 봬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라 길게 통화 못하거든요. 먼저 끊을게요. 자리에 참석하기 싫다고 했지? 자, 여기서 내려. 법원에서 보면 되니까 내리라고. 나는 내 일정 끝내고 법원 가면 되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어. 알아서 찾아올 수 있지? 왜? 당황스러워? 그럼 결정하던가. 나랑 가던지 아니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내리던지. 음식점 거의 다 왔거든. 그냥 눈 딱 감고 자리만 채워달라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서 지금 임신한 나보고 고속도로에서 내리라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어머님이 그냥 나 버리고 오라고 했나 본데 이럴 거면 각자 따로 갔으면 됐잖아. 네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가기 싫다며. 나 시간 없거든. 오늘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내리라고. 법원에서 보던지. 마음 바뀌면 여기로 알아서 오든지 해. 남편은 저보고 당장 내리라고 화를 냈어요. 결국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리게 된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창문으로 음식점 명함을 던졌어요. 그리고 조금의 갈등도 없이 저와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려두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쌩쌩 달리는 차들이 무서워 최대한 갓길에 몸을 붙인 뒤 나갈 곳을 찾고 있었어요. 만삭이라 빠르게 걸을 수도 없어서 달리는 차들 때문에 무서워서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차량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한 여성분은 제가 왜 고속도로에 서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그런 여성분께 감사하다면서도 남편이 저에게 한 행동에 서러워서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성분의 도움을 받아 차에 올라탔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의 주소로 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도 저와 목적지가 같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차에서 내려 남편과 시모가 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업원이 오길래 예약된 시모의 이름을 얘기하자 자리를 안내해 줬는데 저를 태워줬던 여성분도 저와 같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과 결혼을 약속했던 분이 저를 도와준 분이었다는 걸요. 그때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결혼을 말리는 게 옳은 일일지 아니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참고 그냥 법원으로 가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에 빠져 순간 종업원이 물병과 컵을 들고 오길래 제가 대신 건네받아 찬물을 들이켰어요. 여성분은 저를 빤히 보면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들어갈 거냐는 말을 하는 순간 문이 열렸고 시모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서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는데 하필 물컵이 옆에 서 있던 여성분의 옷 쪽으로 튀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황을 했던 저는 여성분의 옷에 튄 물을 순간적으로 인부복인 제 옷소매로 닦아 주었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게 된 시모는
여성분의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어디서 걸레짝을 들이대냐며 여성분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런 저를 보면서 꺼낸 시모의 한마디는 충격적이었네요. 얘가 우리 작은 아들 며느리인데 지능이 한참 떨어져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교육을 시켜도 그때뿐이라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아까도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 오지 않겠다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내 아들이 며느리와 같이 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지 고속도로에서 내려줬다니까요. 이거 놓고 말하세요. 지금 제 머리채 잡은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랑 이혼하는 마당에 누가 이 자리에 참석하겠어요? 너 아직 서류상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인 거 모르니? 할 도리는 끝내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걸.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켜야 되겠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만삭인 임산부를 내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는 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휴,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을 원체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을 좀 낸 것뿐이에요. 그나저나 우리 큰아들과 결혼하려고 인사 온 자리인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어떡하나. 어차피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죠? 상관없다뇨. 앞으로 제가 겪게 될 미래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당연히 상관이 있죠. 이런 깡패 유전자에서 태어난 저 사람도 나중엔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억울했던 거 다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만 나가자고요. 문옥 씨, 방금 일은 사고라고. 우리 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서 그랬던 것뿐이야. 재수 씨가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재수 씨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고 안 좋은 모습 보여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나는 이대로 문옥 씨 떠나보낼 수 없다고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아까 이분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떨고 있었다고.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올 정도였어. 그런데 나랑 행선지가 같길래 설마 했는데 당신 집안 식구였을지는 꿈에도 몰랐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집안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여성분은 제 손에 쥐고 있던 식당 명함을 시모의 얼굴에 휙 던진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이 저를 고속도로에 내팽개치고 떠나버렸던 게 너무 화가 나 시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제 머리채 잡은 거에 대해 열받아 물컵의 물을 시모 면상에 냅다 뿌려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분노를 하셔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남편은 시모를 따라온 이유가 아주버님 결혼이 무산이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온 거였지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이혼은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저와 남편과의 이혼을 막으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를 며느리로 다시 받아들인 뒤 아주버님과 변호사 여성분이 서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계획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결혼에 성사가 되면 다시 저를 내칠 생각을 가지려는 계획이 눈에 훤히 보여서 더는 상대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곧 며칠 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들어 진통이 자주 오고 있는데 이런 지방과 하루빨리 해결돼서 2번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와 인연을 만들게 된 변호사인 여성분은 저 때문에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고 되려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제가 그동안 받은 고통들에 대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변호를 해주겠다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최대한 자기들 이익을 위해 저에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고 저를 내친 거에 대해 후회하게 만들 작정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주버님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한바탕 시모집을 뒤엎고 난리친 모양이에요. 결혼 무산된 게 다 시모 책임이라며 시모와 남편에게 무력까지 행사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에까지 갔다 온 거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겉으론 자상하고 인자해 보였는데 확실히 깡패 유전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아주버님의 결혼이 무산돼서 안타깝지만 집안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니 변호사 여성분께는 잘된 일일지 모르겠어요. 비록 뱃속에 있는 제 아이는 아빠 없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저런 집안과 살 바에는 아빠가 없는 편이 훨씬 더 속 편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점차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결혼 14년 차 주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변했다지만 인식의 변화와 흐름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어려서 집이 어려웠어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살림은 제자리, 그 말이 딱이었죠. 어려서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가는 대학도 포기하고 바로 은행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나쁘지 않았죠.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없이 살았는데 나름 제가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하였어요. 저도 취업을 하여 돈을 벌게 되니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웠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대학을 가지 못했던 원망도 많았지만 점차 내가 직접 월급쟁이가 되어보니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이해할 수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제가 주어진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을 쯤 은행 선배가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하더라고요. 아직 결혼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거절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직 부모님은 제 결혼이 부담스러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애써 들어오는 소개팅들을 번번이 거절했죠. 미진아, 진짜 괜찮은 남자 하나 있는데 만나볼래?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 그냥 부담 없이 만나만 봐. 어때? 에이,
제가 아직 남자 만날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저 말고 다른 사람 소개해 주세요. 아, 대출팀에 선미 씨도 외롭다고 하던데. 선미 씨 어때요? 전 아직 여유가 없어요. 선배가 좋은 마음으로 소개해 주신 건데, 죄송해요. 사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네가 지나가더라고. 근데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지 뭐야. 한번 만나봐. 어때? 네가 경제적으로 부담 가질 것도 없어. 뭐 돈에 팍팍한 사람 아니니까 너한테 스트레스 줄 일도 없을 거고. 진짜 괜찮은 친구라서 그래. 네? 저를요? 어머, 그래도 아직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아직 결혼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조금 고민해 볼게요, 선배. 그래, 잘 생각해봐. 진짜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정말 인간성 하나는 최고라니까. 다른 여자가 채가기 전에 얼른 말해줘야 해. 혹시라도 결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만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거절하였죠. 하지만 선배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어요. 그 남자분도 제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고요. 선배의 끈질긴 부탁에 한번 만나나 볼까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소개팅을 승낙했어요. 제 인생에서 첫 소개팅이었죠. 얼마나 괜찮은 남자길래 선배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배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의 현 남편이죠. 남편은 첫 만남부터 훈훈한 인상에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을 생각하는 배려, 처음 보자마자 그의 인상에 반해버렸죠. 저도 모르게 그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 선배한테 소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제가 더 마음에 들어버렸죠. 놀랄 만큼 저희는 가까워졌어요. 제가 엄청 끈질기게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성공했네요. 미진 씨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도 결혼에 부담만 없다면 승절 씨 만나는 거 좋아요. 다정하시고 매너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성급한 것 같지만 정말 저희 집에 몸만 오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아, 그래도 어떻게 그러나요? 말이라도 그렇게 좋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 그래도 일도 오래 해야 하고 또 걸리는 게 많아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희 가난 아픔까지도 본인의 가난처럼 여겼어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만남을 갖기 시작했죠. 만나다 보니 역시나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이 저희 집과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오랜 만남 끝에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저희 집이 많이 기운다는 느낌에 2번의 거절 끝에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시집살이의 시작이 되었죠. 시부모님은 저를 격렬히 반대했어요. 본인들과 비슷한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해는 합니다. 공들여 키운 아들,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맡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부모님의 뜻을 남편이 꺾어버렸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 승철이가 죽고 못 산다니 허락하는 거다. 알겠니? 내가 무슨 마음으로 허락하는지만 알아둬.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음에 제가 들진 않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승철 씨한테도 잘할게요. 우리 집에
동서 같은 사람이 들어올 줄 몰랐어, 정말. 뭐 대단한 재벌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망 있는 집이거든, 우리가. 네, 형님이랑도 잘 지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승철 씨가 형제가 딱 둘이다 보니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동서랑? 아무리 형제라도 급이 맞아야 잘 지내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해봤고? 되게 웃긴다, 동서. 골 때려. 네?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쉽네요. 형님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시하진 마세요. 남편의 집안은 아버님이 큰 유통회사를 하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형님 또한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고졸 출신 은행 공채 직원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남편도 아버님 사업을 이어서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론 여유로웠어요. 저희는 집도 가난하고 저도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선 저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고요.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집을 간 거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갈 때마다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잘해주어서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쌈짓돈을 챙겨 주었죠.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동안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본인이 다 준비해서 시집 가는데 아빠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에이, 아빠 무슨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엄마 아빠도 어려우면서 이런 돈은 날 왜 줘? 얼른 넣어둬, 응? 받아 미진아. 엄마 아빠가 그동안 정말 해준 게 없어서 그래. 우리 딸 혼자 잘 자라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기특하다. 그리고 이건 조상님이 물려주신 건데 꼭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이게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겠지? 이건 아빠가 애지중지 하는 거 아니었어? 나 자식이라고 물려주는 거야? 아빠가 애지중지 한 만큼 나도 잘 보관할게요.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 없는 돈에도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 맘이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쌈짓돈과 챙겨주신 거는 한 몸으로 쓰여있는 종이었어요. 언제적 거였는진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집에 가품처럼 모셔왔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아빠가 아끼는 종이를 제가 받게 되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눈물 콧물 짜며 시집을 갔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바로 분가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매일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평일엔 제가 일도 하고 남편과는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주말마다 저희를 불러대셨기 때문에 주말엔 가야 했죠.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날이면 금요일 밤부터 한숨이 나왔어요. 잠도 안 오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저는 그때 약간의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시댁 현관 앞에만 가면 한숨부터 나오고 숨이 잘 안 쉬어졌거든요. 제가 들어서면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지적부터 했어요. 머리 스타일, 옷, 살이 빠졌네 쪘네부터 외모적인 지적은 물론이고 역시나 끝은 배움으로 무시했죠. 처음엔 매번 당하기만 하다가 이대로는 제정신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반격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형님의 귀는 소기에 경에 끼었죠. 어머, 동서. 오늘은 패션 콘셉트가 뭐야? 나 진짜 그런 옷 고를래도 못 고르겠다. 어쩜 이리 센스가 없는지. 센스가 없는 사람은 마네킹에 그대로 걸린 옷 사면 되는데
이게 못 보고 자라서 그런 건가? 옷차림 좀 신경 써. 우리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이야? 네 형님 말이 맞다. 먼 시댁에 오는 꼴이 그게 뭐니? 나중에 어른들도 만나고 해야 할 텐데 신경 좀 써라. 네 형님 있는 옷 스타일 좀 배워. 아, 이거 승졸 씨가 사준 거예요, 어머니 형님. 앞으로는 제가 골라볼게요. 그래도 옷 못 입는다는 소린 안 들어봤거든요. 서방님이 사준 거라고? 아휴, 서방님도 참. 아니, 머리는 또 왜 그래? 머리 스타일도 약간 옛날 스타일 같아, 동서는. 아, 제 머리가요? 은행에선 저보고 머리 너무 예쁘다고 하던데. 형님 스타일 맞추기 되게 힘드네요. 서원이가 나중에 데리고 올 형님 며느리감은 피곤하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본인 스타일을 강요하시니 안 그래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웃긴다 진짜. 서원이 얘기가 왜 나와 거기서? 그리고 우리 서원이가 동서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겠어? 동서 착각하나 본데? 진짜 동서는 우리 집이랑 급이 안 맞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까불어, 어? 그만들 해라. 작은 애 너는 네 형님한테 말본세가 그게 뭐냐? 그래서 폰대 없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제 그만해라. 지적질을 유도하는 형님이 얄미워서 저렇게 애둘러 말도 해봤지만 형님의 지적질은 끝나지 않았죠. 맹수가 먹이를 찾듯이 형님에겐 저는 먹잇감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본인을 추켜 세우는 형님을 어머님은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제가 조금이라도 형님에게 말대꾸를 하는 날엔 시어머니의 호통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괜한 집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참았어요. 남편도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소리를 내면 남편이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댁은 저에게 늘 어려웠어요. 그래도 미진이가 아침밥도 잘 챙겨주고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요새 살이 쪘다니까. 형은 살 좀 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놈의 역사 공부가 뭐라고. 이제 선생님이면 그냥 마음 편하게 애들 가르치고 편하게 살아, 형.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서방님이 말 좀 해주세요. 매일 방에 틀어박혀서 뭔 그렇게 공부를 하는지. 저랑은 얼굴 볼 시간도 없다니까요. 에이, 내가 뭘. 네가 역사에 대해 아냐? 우리나라 선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고. 아휴, 그래도 그렇지. 나랑 얼굴 볼 시간은 돼야지, 안 그래? 맨날 밥만 먹고 공부만 하니까 살이 빠지는 거야. 그래요. 이제 좀 쉬엄쉬엄 해. 원래도 말랐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다. 하여간 나랑 완전히 다르다니깐. 난 이과 체질. 남편의 형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지만 원래는 역사학자가 꿈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님이 키워온 회사를 형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아주버님은 완강히 거부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남편이 이어받게 된 거죠. 시부모님은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장남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내려놓으셨고요. 평소에 말도 없고 늘 나긋나긋한 분이었기에 시댁에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죠. 그런 아주버님이 표독스러운 형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니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래도 둘째 얘가 우리 승철이 밥이나 굶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잘 챙겨주나 보지?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 딱 하나. 승철 씨가 잘 먹어주니까 요리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오죽하면 엄마 살이 쪘겠어? 결혼하니까 밥도 맛있고 간식도 많이 챙겨주고 좋아. 하지만 형님은 어머님이 제 칭찬하는 꼴도 못 보셨죠. 그래서 이해질세라 저를 내려깎기 시작하였죠. 초등학교 교사가 맞는지 자질이 늘 의심스러웠어요. 가방끈이 길면 뭐하나. 저런 사람이 초등학생들의 인성을 가르친다고 하니 소름이 돋았죠. 어머, 동서. 너무 미련하게 먹이는 거 아니야? 그것도 좀 절제해야지, 안 그래? 아무리 내세울 게 없어도 그렇지. 네? 제가 설마 남편 배 터지게 미련하게 먹이겠어요? 형님은 생각을 하셔도 꼭 적당히 먹이는 거죠. 음식 솜씨가 좋아서 남편이 잘 먹는 거고요. 하긴 잘해 먹여야 되긴 하겠다. 그거 아니면 뭐 동서가 딱히 밀어붙일 게 없잖아. 안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 원래 살림 잘하는 사람들이 있대. 동서처럼 약간 우악스러운 사람이 살림을 잘하는 것 같긴 해. 동서가 손맛이 있지. 네? 우악이요? 형님은 참 같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하시더라. 형님도 이제 요리 좀 배우세요. 서은이도 잘 먹어야죠. 뭐야? 내 요리 실력이 어디가 어때서 그래? 참나. 그리고 난 요리 안 해도 괜찮아. 사람 부리고 살 거니까. 동서는 뭘 알아야 부리겠지만. 그만들 해라. 너희는 어쩜 만나기만 하면 한마디도 안 짓니? 둘째는 형님 말에 또박또박 말대꾸 좀 그만해라. 보기 안 좋아. 그렇게 저는 형님의 무시 속에 지내온 나날이었죠. 시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눈에 차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형님이 제일 심하게 저를 갈구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지자 시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들었고요. 별탈 없이 10개월 후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확실히 부모가 되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알겠더라고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금전적으로 따라주지 않을 때 오는 좌절감이 더 클 것 같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더 해주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자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죠. 하지만 형님은 저희 딸아이를 보고도 역시 지적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딸아이에게도 지적을 하니 그때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 동서 애 낳은 거 축하해. 어쩜 시간도 빠르지. 남의 임신이랑 출산은 빠르다니까. 근데 조카 코가 딱 자기 코다. 서방님 코 닮았으면 어떡했을 텐데. 하필 동서 코를 닮을 게 뭐야? 안 그래? 나중에 코 수술은 꼭 시켜줘야 되겠어. 네? 지금 저희 아기 얼굴 평가하는 거예요? 아직 신생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가 뭐가 어때서 그래요? 제가 서은이 눈이 왜 이렇게 쭉 찢어졌어? 라고 하면 좋으세요? 죄송한데 저희 아이 얼굴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형님. 어? 아니, 동서 웃긴다. 뭘 그렇게 발끈해? 농담 좀 할 수도 있지. 이게 꼭 사람이 어렵게 자랄수록 피해의식이 있다니까. 내가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어? 아유, 정말. 이래서 없이 산 것들이랑은 겸상을 하면 안 돼. 뭐만 하면 빽빽 아주 시끄러워. 아, 진짜 보자 하니까 완전 어이가 없어서 지금의 막 낳은 저한테 아기가 어떻냐는 둥 말하는 형님은 괜찮고요. 그게 배운 사람의 자세인가요? 원래도 엄청 무례하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친다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높은 고송이 저와 형님에게 오가자 남편이 중재에 나섰죠. 그리고 그제야 저희의 말다툼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분은 풀리지 않았어요. 원래도 늘 저를 무시하던 형님이었지만 제 딸아이마저 무시하는 느낌이 들자 더더욱 제가 흥분을 했죠. 남편이 저를 계속 다독여주어 간신히 화를 억누를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형님은 저를 정말 무시했었죠. 내가 미안해. 형수 원래 남 무시하기가 득기잖아. 그냥 우리 예린이 보고 툭 던진 말일 텐데 자기가 참아. 내가 어떻게 참아? 나한테 그러는 건 참아도 우리 예린이 가지고 그러는 거 못 참아. 한두 번 참는 것도 아니야. 알지. 그래도 지금 몸조리 잘해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자기 건강 다칠까봐 걱정돼. 그렇게 남편의 위로 속에 마음을 진정해 갔죠. 하지만 그날 묵은 앙금이 컸던 탓인지 형님과는 전보다도 더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어요. 형님은 저를 본인과 급이 다른 사람으로 무시했고 저는 그런 형님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고요. 반복이 되자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가 되었죠. 이렇게 5년 정도가 흘렀어요. 딸아이의 나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설날에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이제 딸아이는 서랍을 열고 닫고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나이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명절을 치르러 시댁에 가려고 하는데 딸아이는 안방 서랍을 열고 닫고 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예린아, 이제 할머니네 가야지. 어서 나와. 거기서 뭐해? 얼른 겉옷 입자. 가서 할머니네서 세배도 하고 예린이가 잘 부르는 노래도 불러드리자. 방에서 나온 딸은 뭔가를 주머니에 쏙 넣었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딸아이와 남편과 같이 시댁에 방문했어요. 저와 어머님, 형님은 한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이 장강에 들어가서 나오더니 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보낸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이 없어졌거든요? 아니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장강에 있었는데 없어요. 에그머니나, 아니 그게 어디 갔다니? 그 귀한 송로버섯을 사돈이 보내주신 건데 얼른 찾아야지. 잘 찾아본 거야? 제가 몇 번이고 뒤져도 없어요. 아까 분명 동서 올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없어질 일이 없잖아요. 동서, 너 아니야? 이거 비싼 버섯인 줄 알고 네가 꿀꺽한 거 아니냐고. 너 아니면 누구니? 그럴 사람이 여기 또 어디 있어? 어? 네?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참나. 아니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지금 저보고 버섯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아니면 누구니?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짓 할 사람이 너밖에 또 누가 있어? 멀쩡히 있던 송로버섯이 왜 없어지냐고? 아니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뻔히 같이 계속 음식했는데 무슨 버섯을 훔쳐요 제가?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그래, 얘 큰애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진정 좀 해. 잘 찾아보자. 어디 구석에 떨어졌거나 하지 않았겠니? 아니요. 분명 동서 오기 전엔 있었어요. 너 당장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너같이 근본 없는 애가 300짜리니까 눈이 돌았겠지. 아니야? 없이 자라서 이런 거 보면 눈 돌아갈 거 아니야. 너네 친정 갖다 주려고 숨겨놨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얼른 내놓지 못해? 너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형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가 애들도 아니고 너너거리면서 저에게 따지듯 몰아붙이니 저도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인데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나 하는 마음에서도 화가 너무 났죠. 아니 형님, 저한테 피해의식 있으세요? 예전부터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하다하다 도둑이라뇨. 뻔뻔하기는. 네 년이잖아. 네가 우리 집에서 선물해준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 훔쳐간 도둑이잖아. 너 아니면 누구야? 형님은 제 입에서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전들을 저에게 집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죠.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무식하게 저한테 달려드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전을 맞으면서 어안이 벙벙하였고 급기야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태어나 처음으로 잡힌 머리채였어요. 놀란 저는 애써 뿌리치려고 했죠. 어머, 이거 안 나요? 아, 미쳤나봐 진짜. 어디라고 나한테 손을 대? 여보, 이건 나요. 안 그러면 저도 잡습니다. 네가 어디 할 말이 있어?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이 도둑아. 송로버섯 어디 있냐고. 그게 얼마짜린데 얼른 안 내놔?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그제야 남편이 들어와 형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매우 화가 난 눈치였죠.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형수님 이렇게 몰상식한 분이었어요? 아,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리고 도둑이라뇨. 지금 예린이 엄마 보고 도둑이라고 한 겁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그깟 300만 원짜리 송로버섯을 훔칠 사람으로 보여요?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럼 누구란 말이에요? 이 집에서 근본 없는 사람은 동서 하나뿐인데 이런 짓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서방님이 말 좀 해보세요. 끝까지 근본 타령을 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죠.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형님과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을 때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입에서 나온 말은 또 한 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근본 없는 작것들아, 전부 나가! 어디 위대한 재수씨한테 함부로 손을 대? 당신 미쳤어? 재수씨가 누군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지금 나한테 근본 없는 작것이라고 한 거야? 예린 엄마가 아니고? 아,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조용히 해, 당신. 그만 못해? 재수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얼른 사과드려. 뭐라는 거야? 지금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누군데 그래?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아빠가 준 송로버섯이 없어졌다니까, 어? 그깟 송로버섯이 뭐가 중요해? 재수씨 조상님이 누군지나 알고 그러는 거야? 우리랑은 근본부터가 다르다고. 아주버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제 딸아이와 형님의 아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제 딸아이가 아까 집 서랍에서 챙긴 종이를 떨군 모양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 종이를 보자마자 한참을 들여다봤다고 해요. 역사학자가 꿈이었지만 학자까지 되지 못한 아주버님은 한문과 역사에 대해 아주 빠삭한 분이셨거든요. 그 종이는 바로 우리나라 사단법인 애국동지 원호회에서 발급한 감사장이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예전 독립운동을 할 때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치료해 주셨던
의사였다고 합니다. 종이들이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 중엔 할아버지께서 독립군들의 자금도 조달해주고 치료도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들으니 아차 했어요. 저도 몰랐던 것이었거든요. 시대가 변했고 우리나라 독립에 애써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잊혀가고 있는 이 순간이 참으로 애석하더군요. 제가 그런 집안의 자손이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머리가 땅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분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이 말이 끝나고 아주버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셨습니다. 재수씨, 그동안 죄송해요. 저희 집은 잘난 거 하나 없이 돈만 많은 집인데 재수씨의 집안 배경 보고 저희 아빠 엄마도 그렇고 이 사람도 많이 무시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건데 재수씨의 조상님이 독립을 위해 애써주신 분이라면 지금의 이 나라가 있기 위해 매우 애써주신 분이실 텐데 이거야말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저희 집 무례 잊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사과해요. 뭐 지금은 덜 그러시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랑 비교도 안 되는 집안이에요. 재수씨 집안은. 당신도 얼른 사과해. 지금 그깟 송로버섯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대단한 분이 조상님이셔, 안 그래? 점점 잊혀지고 있는 이런 독립군들의 희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야. 제가 와이프 대신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재수씨. 용서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아주버님의 사과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님, 아버님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요. 사실 정말 재조명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잊혀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형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놀래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 그때 형님 아들 서은이가 방에서 송로버섯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송로버섯을 보니 더 어이가 없더군요.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 싶어서요. 형님, 저기 서은이 손에 달린 송로버섯 좀 보세요. 장강에 놔뒀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찾아보지도 않고 저 쥐잡듯 잡은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거기 있어? 아우 서은아, 너 엄마 물건 가지고 장난치지 말랬지? 이상하다. 왜 거기서 나왔지?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꼴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와다다 따졌죠. 사과는 하셔야죠. 형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상한 척 하면 뭐예요? 이렇게 천성이 드러나는데 형님 집안은 친일파였으려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나보다 약한 상대 깔아뭉개려고만 해요? 네? 사람의 정이란 눈꽃만큼도 없어. 얼른 사과해요. 생사람 잡은 거랑 그동안 나 무시한 거 알겠어요? 안 그럼 나 그냥 안 넘어가요.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 큰애야. 너 얼른 사과해라. 네가 심했어. 그리고 그전부터 작은애 계속 무시하는데 네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니? 그것도 사과해 당장. 명절에 기분 좋은 날 이게 뭐니? 그깟 송로버섯 하나로 아주 사람을 잡고 있어.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근본 없는 애가 시집 왔다고 먼저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지. 그리고 지금 승섭이 말 들어보니까 아주 유서 깊은 집안 같구나, 우리 둘째네가. 그걸 돈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 얼른 사과해.
그리고 나도 미리 사과한다, 작은 애야. 그때는 그냥 내가 왜 그랬는지 참 용서해 주렴.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근데 형님한텐 꼭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를 그렇게 철저히 무시했는데. 뭐 하고 있어? 둘째가 사과 받자고 하잖아. 얼른 사과해. 너 안 그러면 이 집에 다신 발 못 붙일 줄 알아? 애가 천박하게 머리채나 잡고 말이야. 아유, 끔찍해. 어디서 저런 애가 굴러왔는지 내가 점점 보면 볼수록 무섭다니까. 아유, 징그러. 형님은 어머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물을 흘리고 뛰쳐나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의 태도에 적잖이 충격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얼마나 꼴 좋던지 못된 것 같지만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저희 집이 그런 독립군의 집안이라고 하니까 자부심도 막 생기고 딸아이가 크면 꼭 얘기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며칠 뒤 아주버님이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형님에게 전화로 그동안 미안했다고 한마디 사과 문자가 오더군요. 얼굴 보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냈어야 했는데 형님 자존심에 이 문자 하기까지 얼마나 이불킥을 했을까 생각하니 그마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로부터 거의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아직 대면대면하게 지냅니다. 전보다 더 편해진 건 저를 더 이상 건들지도 않고요. 오히려 어려워하는 느낌이더라고요. 형님도 어머님한테 호되게 혼난 전적도 있어서 시댁에 와서는 말도 엄청 가려하고요. 아주버님은 아직까지 저를 볼 때마다 대단하신 집안의 재수씨라고 한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오히려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더 저를 깍듯이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주버님에게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때보다도 지금 역사가 점점 잊혀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극장이나 TV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마음이 찡하고 아려와요. 아무래도 저희 선조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도 저희 조상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고요. 연초에 설날을 쇠면서 저희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도 꼭 우리 독립군, 국가유공자, 독립운동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